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죠. 본인이 변하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옆에서 아무리 신경 쓰고 노력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며 아나무인으로 살던 막내 신우이가 파란만장하게 살면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음을 보여줬답니다. 막내 신우이가 참으로 미웠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요. 우리 부부는 어느 부부와 비슷하게 투덕거리면서도 결혼 생활 30년이 넘어선지 부부간의 신뢰와 정이 단단하답니다.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도 없었고 좋은 부모님 덕분에 알콩달콩 살고 있죠. 한 가지 유일하게 남편과 심하게 다툴 때면 그 중심에는 늘 막내 신우이가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신뢰가 깨지고 부부싸움이 심해지면서 같이 사느니 못 사느니 다투며 멀어졌을 때 막내 신우이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우리 부부가 이혼할 뻔한 원인이 막내 신우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10년이 지나서야 막내 신우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사이에 결혼도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와 연을 끊었을 때는 결혼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막내 신우이의 남편 부고 소식에 장례식장을 가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그때의 악몽이 되풀이될까봐 겁이 났던 거죠. 막내 신우이의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정도로 상황이 참으로 암담했거든요. 형제만 있던 집에 늦둥이로 신우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사랑을 받은 것이 나중에 악영향이 되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바로 내일 일도 예상치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남편과 연애할 때 어린 동생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 뒤에 숨어있던 수줍음 많은 어린 소녀로 봤었다죠. 저는 어린 동생이 없었기에 막내 신우이가 참 예뻤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졌을 때 어설프고 전혀 닮지는 않았지만 제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로 주던 막내 신우이의 정성과 고마움에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참으로 예쁘고 귀여우며 시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은 아이구나 여겼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겨운 점은 없지만 그때만 해도 단촐한 결혼식에 단칸방에서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반찬과 김치를 때마다 해주셨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늘 먼저 전화를 주시며 아픈 곳은 없는지 남편이 속상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힘겹기는 해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살갑게 대해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결혼 생활은 참으로 화목했답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의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심하게 부부싸움 없이 무난하게 지내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소식을 들은 남편은 주저앉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에 망연자실했다죠. 그날따라 참으로 평화로웠던 하루였어요. 유독 아침 햇살이 상쾌했고 전날의 피곤함도 전혀 없었답니다. 몇 년 몸담은 남편이 드디어 승진을 했다는 소식에 들뜬 하루였어요. 유독 일이 잘 풀리고 햇살도 아름답게 비치며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은 하루였어요. 반찬 투정 심한 둘째는 밥을 먹으면서 투정 한 번 없었고 한 번씩 이불에 쉬르라는 첫째도 개운하게 시작한 아침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기는 걸까요? 늦은 오후에 온 전화 한 통은 그날의 좋아하던 일이 사라지는 것 같더랬죠.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설마 승진이 보류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만 들었는데 전혀 다른 말이 나왔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놓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여보, 아버지가. 남편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목소리가 잔뜩 떨리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께 무슨 일 있어요? 울지만 말고 말 좀 해봐요.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요 좀. 답답함에 짜증 섞인 말을 하자
그제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어. 심장이 멈췄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저녁에 찾아뵐 때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시면서 농담 건네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심정질환이요. 남편에게 재차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심정지 되신 거냐고 말이죠. 병원에 가니 이미 숨을 거두신 아버지의 소식에 어머니께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고 아주버님과 남편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죠. 형님은 쓰러진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갑자기 심정지가 될 만큼 건강이 나쁘던 분도 아니었어요. 손주에게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면서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면서도 매일 걷기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셨으니까요.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다며 호상으로 살다가 가는 게 소원이시라며 좋아하시던 술도 끊으셨던 분이십니다. 작은 아가냐? 아니, 나 담배 끊어볼까? 참말요? 수십 년을 피워오신 담배를 끊으시게요? 참말로 금연하겠다며 약속하신 시아버지의 웃음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한 달이면 금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시며 금연에 실패하면 저와 형님 앞에서 손들고 있겠다고 농도하시던 분이셨죠. 금연하겠다고 다짐하신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 형님과 제가 정말로 금연하셨는지 시댁에 찾아가니 방문만 빼꼼히 여시고는 거짓말쟁이 나가도 되냐? 아니, 손 들고 있어야 하냐? 하시며 웃던 시아버지셨거든요. 나오셔도 된다고 하니 형님과 저 앞에서 손만 살짝 들고 나 손들었다 너털너털 웃으면서 부족하고 돈 없는 집안에 시집와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던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형님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던지요.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 오셔도 거의 실신 상태셨고 저는 너무 울어서 물만 마셔도 구토를 했으며 형님은 시어머니 곁을 지키다가 같이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닌 친정아버지와 같을 만큼 잘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없는 형님과 제게는 친정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답니다. 특히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할 때 신부 입장 시 시아버지께서 대신 같이 입장하실 만큼 큰딸로 여기셨기에 형님도 울다가 몇 번이고 쓰러졌어요. 아빠 죽으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대학도 가야 되는데 지금 죽으면 어떡하냐고. 나 대학 못 가면 책임질 거야? 장례식장에서 목이 쉬도록 악을 쓰던 막내 시누이는 남편이 그만하라고 말리자 이게 다 오빠들 때문이라며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척 어르신들이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며 혀를 차셨죠. 그렇게 나간 막내 시누이는 발이 날 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아버지를 잃었으니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다며 형님이 이해하자고 하였고 그럴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막내 시누이의 아나무인 말썽을 받아주고 있었고 주변에서 알지 못하도록 애를 쓰셨던 겁니다. 막내 시누이에게는 시아버지가 하나의 커다란 벽이자 고삐였습니다. 벽과 고삐가 사라지니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완전 해체가 되었으니 온갖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내 시누이 때문에 남편과 부더니도 싸우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까지 해버렸죠. 시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감싸돌면서 막내 시누이가 친 사고 뒷수습을 아들들이 전혀 모르게 하셨으니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아들만 있는 집에 늦둥이로 태어나서 어야둥둥 키우다 보니 막내 시누이는 성격이 제멋대로 이기적이었습니다. 오빠라고 있는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부모님이 너무 오냐오냐 한다고 혼낼 때는 혼내라며 막내 시누이가 잘못할 때마다 훈계도 했으나 어린 것이 뭘 알겠냐며 감싸던 시부모님이십니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하나뿐인 늦둥이 딸을 애지중지한 시부모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한탄스럽던지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으시다며 모시고 살겠다는 아들들의 권유를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막내 시누이와 살게 되었고 생활비는 우리 집과 아주버님 댁에서 반씩 부담했죠.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 댁을 자주 찾아뵈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 돌봐드렸어요. 니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리 자주 와.
너무 자주 와도 내가 불편하다. 그러니 일 있을 때나 오던지 해. 혹여나 불편할까, 일에 지장이 있을까,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을 텐데 부담될까. 시어머니는 되려 찾아뵐 때마다 차갑게 대하시며 우리가 오는 것을 밀어내셨습니다. 며느리라서 도리를 하고자 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어도 우리 두 아이도 이뻐하시고 여느 시부모님과는 다르게 시집살이 한 번 없이 사랑을 받았으니 돌려드리는 것인데도 말이죠.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밀어내는 것이라 여겼지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했어요. 막내 시누이가 막무가내로 나오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막내 시누이는 고작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워낙 애지중지하셔서 성격이 버릇없고 싸가지 없기는 했지만 사고를 치고 다닐 줄은 예상치 못했어요. 늘 대학 가서 성공할 것이라며 공부는 제법 했기 때문이죠. 그때만 해도 대학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자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기회로 여기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막내 시누이가 사고를 칠 때마다 혼자 해결하셨고 아주버니와 남편이 알면 막내 시누이가 크게 혼날 것을 불안해하셨던 겁니다. 대체 무슨 사고를 치고 다녔는지 들어보시면 혀를 차실 거예요. 학교에서 반 아이와 싸우다가 상대 아이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눈옆이 찢어졌고 병원비와 정신적인 보상으로 합의한 것만 무려 100만 원이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내려고 모으셨던 쌈짓돈을 모두 탕진하셨습니다. 아주버니와 남편이 반씩 부담하던 생활비 대부분은 막내 시누이의 사치로 사용되었고요. 우리 모르게 시어머니께서는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이 식당에서 설거지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계셨더라고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걸 끝까지 숨기면 아무도 모를 줄 아셨던 걸까요? 힘들게 일하고 있고 고생한다는 것을 막내 시누이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는 막내 시누이가 행했던 악행에 비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살면서 저와 형님을 이간질하는 것은 기본이며 툭하면 아주버니와 남편을 따로 찾아가서 용돈을 받기까지 했다죠. 모두 쉬쉬하면서 말하지 않았기에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서 이럴 수가 있냐며 남편과 크게 다투기도 했죠. 한 번은 막내 시누이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면서 시어머니와 왔기에 시누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해서 저녁을 차렸어요. 이제 막 8살이 된 큰아이와 놀아주겠다던 막내 시누이는 큰아이와 숨바꼭질을 하며 즐겁게 놀기에 이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곰 같은 미련함이 있었어요. 자잘하게 사고치고 제멋대로의 이기적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갑자기 잃었으니 동정심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친정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기에 더욱 감정이입이 되었어요. 모질지 못한 성격도 문제지만 일말에 의심을 하게 되면 제가 제 탓을 하며 나도 참 모진 사람이구나, 이러면 안 된다 하며 스스로 세뇌를 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막내 시누이가 올 때마다 집안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내가 참 나쁜 것 같았으나 심증으로는 막내 시누이밖에 없었거든요. 건망증이라 치부했었고 아닐 거야 라고 수십 번 되뇌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막내 시누이가 온 이후에만 물건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번 아이들 돌반지는 아가씨가 가져간 것 같아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뭐야. 당신이 아무 곳에나 두고서 잃어버린 것을 엄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이상하잖아요. 왜 올 때마다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는 건데? 의심하는 저를 탓하며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처음으로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다투고 남편은 화가 나서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요즘은 홈캠으로 집안에서도 CCTV를 둘 수 있지만 90년대에 홈캠 같은 게 있기나 했을까요? 현장을 잡을 수도 없었으니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으니 의심만 하는 거였죠. 막내 시누이가 왔을 때마다 없어진 것은 돌반지뿐만이 아니라 화장대에 올려뒀던 현금도 사라졌고 친언니가 생일이라며 사준 화장품도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 의심하는 내가 미친년이다, 미련하게 생각하다가 자주 물건이 사라지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형님과 시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남편만 잡고 말하니 의심병이 생기는 거냐며 남편과 심하게 다투기만 했어요. 그 와중에 막내 시누이는 간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합격하든 말든 막내 시누이를 의심하는 이상한 년으로 되어버린 이유니까요. 참으로 막내 시누이가 미웠습니다. 형님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히면서 참으로 답답했어요. 풀 것도 없고 믿어주는 사람 하나 없었으며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 무슨 말을 해도 결국에는 싸움밖에 되지 않으니 나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여우같이 못하고 멍청했죠. 그리고 사건은 터지고 말았어요. 2월쯤으로 아직 겨울의 입김이 채 없어지기 전이었고 2월달 치곤 유독 찬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이었어요. 막내 시누이는 대학 등록금을 달라며 찾아왔고 저는 못 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왜 못 주냐 했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고도 당신이 언니야? 우리 집 며느리야? 내가 벌어온 곳이 얼만데 그 정도도 없어. 등록금 다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100만 원도 못 준다면 이 여편 내가 돈 관리를 얼마나 그지같이 한 거야. 쓸데없이 뒤에서 꽁쳐두고 처가에 보낸 거 아니야?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험한 소리가 나왔고 저도 화가 나서 막내 시누이에게 큰 소리 쳤어요. 아가씨, 참으로 너무하네요. 아가씨가 올 때마다 돌반지에 화장품에 현금이고 뭐고 없어진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어디 철판 깔고 등록금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당신도 내가 어딜 봐서 사치하는 걸로 보여요. 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절대 못 줍니다. 그놈의 등록금 우리 애들 보내는데 쓸 거예요. 당신 미쳤어?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그게 지금 말이라고 짓거려? 이 여편 내가 돈 주기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엄한 애를 도둑년으로 몰고 지랄이야?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왜?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마누라는 눈에 뵈지도 않나 봐요? 그리고 뭐? 처가에 뒷돈을 줘? 퍽이나. 당신이 처가에 얼마나 신경 쓰고 한 게 뭐 있다고. 남편과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막내 시누이는 갑자기 윗옷을 벗는 겁니다. 다투던 우리 부부는 막내 시누이의 행동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고 막내 시누이는 그 사이에 반팔과 반바지만을 남기고 겉옷을 벗더니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2월이면 여전히 하얀 입김에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종종 걸음으로 다니는 날씨인데 집 앞에서 등록금 준다고 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남편은 주고 싶어서 그러냐며 집으로 끌어오려고 했으나 막내 시누이는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눈에는 잔뜩 도끼가 서렸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가득한 모습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현 상황을 아주버니와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막내 시누이를 집으로 끌고 들어와야 했어요. 왜 하필 우리 집에서 이러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나중에 형님이 말해줘서 알게 됐는데 아주버니 집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답니다. 일부러 추운 날에 가서 반팔에 반바지 입고 집 앞에서 버티고서 등록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독한 년이야. 세상 독한 년이야. 어떻게 부모님에게서 그런 애가 나왔을까요? 형님과 둘이서 혀를 차고 기가 막혀 할 때 사건이 터졌어요. 형님이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적금을 들고 있던 통장을 막내 시누이가 훔쳐서 들고 사라진 겁니다. 지금은 가족이어도 인감이나 양도 등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아니면 적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없겠지만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인 92년쯤이었으니 본인이 아니어도 비밀번호만 알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막내 시누이는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훔치고 사라진 거예요. 대학도 휴학을 한 상태에서 알고 보니 남자에게 미쳐서 돈을 훔치고 남자와 달아났던 거예요. 심지어 그 남자 사이에서 임신을 했고 돈을 훔친 목적 중에는 낙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함도 있었더군요. 정말이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철이 없고 어리다고 해도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있을까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오늘만 살자 같았어요. 형님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아주버님은 막내 시누이 찾아서 설득해보겠다며 두 분이 심하게 다투었고 형님이 친정으로 가시면서 별거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막내 시누이를 찾아보겠다며 나가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평생 불구가 되셨죠. 시어머니는 그 충격에 화병으로 쓰러지시고 몇 달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주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안 오던 막내 시누는 시어머니 장례식에 찾아왔습니다. 형님은 막내 시누이를 붙잡고 너 때문이라고 악을 쓰며 오열하였고 그런 형님을 뿌리치며 난 잘못이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도 막내 시누이 때문에 화병으로 알아놓으신 건데 모든 탓을 우리에게 덮어씌우지 않겠어요. 장례식장에 있는 과일 깎는 과도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내가 죽어야 끝나지. 내가 죽어야 끝나. 손목에 대며 악에 받쳐 소리쳤고 남편이 겨우 말리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주버니와 남편은 막내 시누이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너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 남편은 불구가 되었다고 외치는 형님의 뺨을 아주버님께서 후려치면서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거냐고 성을 내더군요. 형님은 더는 못 살겠다며 이혼하자고 으름장을 놓았고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머니 돌아가시니 눈에 뵈는 게 없냐? 병신된 네 남편이 우스워. 네 같은 년 없어도 되니 썩 꺼져. 형님은 가슴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친척 어르신들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며 혀를 차시며 형님을 탓했어요. 전 말리고 싶었지만 남편이 제 팔을 꽉 잡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모른 척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제 속만 답답해질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은 이혼하셨어요. 자녀들도 형님을 따라가서 아주버님은 혼자가 되셨어요. 남편은 간간히 아주버님을 찾아갔지만 저는 내키지 않아서 안 찾아갔습니다. 막내 시누이만 아니라면 남편과 크게 다툴 일은 없었기에 간간히 반찬만 해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 제사도 우리 집에서 매년 해왔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아주버님 댁에서 하는 것도 부담이고 맘 편하게 제가 모시고 싶었거든요. 막내 시누이는 제사 때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더군요. 휴학하던 대학에 복학했을 때도 등록금은 우리 가족의 몫이었고 그때마다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 취직하더니 한동안 조용하더이다.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죠. 1999년 밀레니엄 버그로 한창 시끄러울 때 막내 시누이가 2년 만에 찾아왔어요. 회사 말단 직원의 급여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고가의 명품으로 치장하고 오더니 저 몰래 남편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더군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금융권에서 무슨 오류로 인해 대출 리스트가 사라진다며 이럴 때 거금을 쥐어야 한다며 꼬드겼다죠. 회사에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남편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을까 싶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았어요. 다른 사람 말이었으면 남편도 강하게 거절했을 겁니다. 어이없는 거짓말에 속을 사람은 전혀 아니니까요. 회사 상사가 보증 서달라는 것도 거절할 정도로 이성적일 땐 냉정하거든요. 하지만 막내 시누이는 혈연이라서 그대로 믿어줍디다. 보증이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2천만 원이었어요. 97년도에 있던 IMF로 인해 아직도 여파가 크게 남아있는데 2천만 원이라뇨. 99년에는 최저시급이 1,525원이었으니 2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덥석 보증을 서주다뇨. 이 어이없는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기가 막히는데 저는 어땠을까요? 피가 거꾸로 치솟고 밀레니엄과 전혀 상관없이 보증은 우리 가족의 몫이 되었어요. 남편과 더 이상 살기 싫었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막내 시누이만 아니면 다툴 일이 전혀 없다지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고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죠.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와도 만나주지도 않았고 연락도 모두 피했어요. 나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고 그 집구석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나 엄마로서 모성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른 척할 수가 없더군요. 남편이 왜 막내 시누이 앞에서는 이성적이지 못한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을 정도니까요. 아이들이 저를 찾고 친정에도 찾아와서 엄마하고 우는데 독하게 먹고 나온 마음이 사르륵 녹아내리더군요. 엄마가 힘들게 산 것도 알고 마음이 많이 상한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 엄마가 없으니까 힘들다. 아빠는 몰라도 우리는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그냥 오면 안 돼? 자녀의 울음 앞에선 장사 없다죠.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아이들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니 제가 없는 사이 참으로 엉망이 되었더군요. 아이들은 인스턴트 음식만 먹었고 청소도 빨래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으니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제 손길이 여전히 필요하더군요. 저도 혈연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섰을 거다 하고 남편을 이해해보기로 했어요. 당신이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이해해보겠지만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어요. 더 이상 아가씨 일로 나 힘들게 하지 말아요. 한 번은 이대로 넘어가도 두 번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남편은 어떠한 말도 없었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서야 부부간의 대화는 전혀 없었죠. 딱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부처럼 지냈어요. 누가 좋고 싫고도 아니고 아빠와 엄마로만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아주버님이 드실 반찬은 매주 해서 남편 편으로 보낸 것은 시부모님과 형님에 대한 보답이라 여기고 도리만 하였습니다. 그 뒤로 별다른 일이 없어 그냥저냥 지냈어요. 늘 이대로만 같아라 여기며 혹시나 하는 마음의 불안함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전 식당 일을 하며 그 원수 같은 보증을 갚아가느라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제 인생에 바람잘 날 없는 것일까요? 한밤중에 막내 신우가 찾아온 겁니다. 얼굴이 잔뜩 상기된 채로 하얗게 질린 채로요. 이번에는 대체 무슨 일을 가지고 와서 우리 부부를 힘들게 하려나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건을 끌고 왔지 뭔가요. 너 다시 말해봐. 뭐라고? 뭘 했다고? 나 좋다고 한 거야? 큰오빠 힘들게 사니까 보탬이 되려던 거야. 남들도 다 아는 건데 재수없게 내가 걸린 거라고. 그러니 잠깐이면 되거든. 맙소사.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더니 이럴 수가 없을 거예요. 막내 시누이가 다니는 회사에서 말단 격리로 있으면서 티나지 않게 횡령하다가 이번엔 감사해서 걸렸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에서 돌반지고 화장품이고 훔쳐가던 것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그제서야 남편도 막내 신우가 우리 집에서도 자주 도둑질을 한 것을 믿었고 깊게 한숨을 쉬며 차마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이게 사실인지 믿고 싶지 않아서 재차 물었고 막내 신우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더니 경찰에 신고할 테니 자수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자수야? 내 이름에 빨간 줄 그을 일 있어? 오빠가 이러면 안 되지. 엄마가 죽으면서 나 부탁한다고 했다면서. 끝까지 책임져야지. 야, 이 미친년아. 하다 도둑년을 감싸라고? 부모님이 저승에서 가슴을 치고 있겠다. 난 너 같은 도둑년 동생으로 둔 적 없으니 당장 꺼져서 자수해. 내가 갈 곳이 없는 줄 알아? 나 절대 자수 안 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래? 거기 회사 임원들도 법인카드로 지들 할 거 다 아는데 그거 걸리기 싫으니까 괜히 날 걸고 넘어진 거라고. 남들 다 아는 거 나도 한 건데 내가 왜 자수를 해야 되냐고. 뚫린 입이라고 말하는 꼬락서니 보니 내가 도둑년을 키웠어 아주. 내가 여동생을 도둑년으로 키웠네. 부모님 볼 낯이 없다. 나가 이년아. 나가 되죠 이년아.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내 신우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고 가면서 내쫓았습니다. 당장 자수하라고 했지만 막내 신우는 그대로 아주버니 댁으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자수하도록 설득한다며 나갔고 몇 시간이 지나자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서 아주버님과 오더군요. 내가 이 지경이라서 그런 거야. 오자마자 아주버님은 잔뜩 화가 난 남편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었고 이게 넘어갈 일이야? 이게? 아우, 형은 진작 말했어야지. 도둑년을 키웠다고 형. 우리가 도둑년을 키웠어. 씩씩거리던 남편은 막내 시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몽둥이까지 챙기기에 놀란 저는 남편을 안으면서 화를 진정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빠 무섭다고 울었고 뒤늦게 찾아온 막내 시누이를 때리려 하기에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나가 이 미친년아.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죽을 줄 알아. 그리고 형도 전혀 두둔하지 마. 나가 뒤지던 말던 영 끊어. 잔뜩 화가 난 남편을 보고 막내 시누이는 뒤도 안 보고 그대로 나가버렸고 씩씩거리던 남편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더니 소파에 앉아서 숨을 몰아 쉬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길래 이 난리예요? 아주버님, 이 사람 왜 이래요? 제가 답답함에 물어봐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숨만 깊게 내쉬다가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돈도 훔치는 것도 모자라 정부에서 나오는 장애인 보조금마저 손을 대? 전혀 미쳤어. 단단히 미친년이야. 알고 보니 아주버님 앞으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장애인 보조 지원금마저 손을 댄 것입니다. 막내 시누이가 왜 이렇게 돈에 환장한가 했더니 명품을 사느라 바빴더군요. 그리고 만나는 남자에게 생활비까지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남자하고 사이에서 낙태까지 했으니 남편에게 이제는 여동생으로 안 보였죠. 아주버님의 지원금을 관리해준다는 명목하에 착취하고 있던 겁니다. 아주버님도 차마 말을 못하고 소갈이 하셨던 거고 집안의 장남이자 첫째로서 동생 단속을 못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우리 남편에게도 말도 못하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얼마나 힘에 겨우셨을까요? 보다 못한 남편이 막내 시누이와 크게 싸우고 연 끊겠다고 하며 아주버님을 모시고 온 거라고 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아주버님 뿐이라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왼수이자 악마입니다. 그 뒤로 아주버님도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막내 시누이가 또 언제 찾아갈지 모르니 이참에 완전히 혈연 관계마저 끊겠다는 남편의 의지가 컸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지내시던 집도 시부모님이 남기신 것으로 이마저도 막내 시누이가 대출을 잔뜩 받아갔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처분하고 빚도 청산했어요. 막내 시누이는 제게 연락을 하고 집에도 찾아왔지만 완강한 남편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지도 못했고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몇 달은 모두 마음이 불편했기에 적응하는 데 쉽지 않았어요. 재수씨, 제가 다리는 이래도 파리만 하는 좋은데 팔씨름 대회 나가서 싹 쓸어볼까요? 이보세요. 이 녀석 팔이 굵잖아요. 팔뚝 얇은 남자 데리고 사는 재수씨가 대단해요. 불편함도 잠깐 시아버지를 닮아서 유쾌한 성격도 있던 아주버님 덕에 불편했던 심정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웃음이 점점 많아졌어요. 제가 불편할까봐 아주버님께서 더욱 밝게 행동하셨고 매일 제게 재수씨 고맙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자란 동생이지만 자기처럼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어요. 형님께 모질게 했던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미안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로만 남는다면서요. 오늘 또 김치찌개야?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아주버님께서도 노력하시기에 평소에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자주 하면 남편은 늘 반찬 투정을 하곤 하는데요. 이놈 새끼가 아직도 반찬 투정이냐? 재수씨가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이 나이 먹고 반찬 투정이나 하고 애다 애야. 덕분에 웃음도 많아지고 형제가 티격태격하면서도 챙겨주는 점이 보기 좋아서 제 마음도 많이 풀어졌어요. 아주버님도 남편도 한 번씩 술에 취하면 막내 시누이 이름을 부르며 걱정스레 중얼거리기는 했어도 따로 연락하진 않더랬죠. 2009년 어느 여름에 아주버님께서는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이미 4기로 진행되어 더 이상 손쓸 수도 없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신 분이 큰 병을 얻은 것이 하늘이 참 원망스러웠죠. 최소한 우리와 오래 살길 바랬건만 그저 안타깝기만 했어요. 아주버님의 췌장암 말기 소식은 형님에게 알렸고 두 분은 서로 화해를 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이혼녀라는 꼬리표 주기 싫다는 말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다시 합치셨어요. 최소한 남편과 사별한 것이 이혼녀 꼬리표보다 괜찮을 테니까요. 그때만 해도 여자가 이혼을 하면 여전히 시선이 달갑지 않았거든요.
시한부 날짜까지 받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부모님께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는 천천히 와라. 재수 씨보다 먼저 오지 말고 더 늦게 와 넌. 재수 씨도 이놈이 지겨워도 살아줘요. 내 마지막 부탁이에다. 췌장암의 고통이 클 텐데도 마지막까지 아주버님은 유쾌하게 가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내 신우이와는 전혀 연락이 없었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주버님, 오늘 내일 하는데 아가씨께는 알려야 하지 않아요? 하지마. 절대 하지마.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무 단호한 남편 때문에 아주버님 장례 때도 차마 연락은 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끼리 장례식을 치렀고 친척들도 막내 시누이 욕만 잔뜩 하며 부르지 않길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와 연을 끊은 후에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행패 부리고 돈을 빌리기도 하면서 민폐를 끼쳤던 것을 알게 되었으니 남편이 강하게 결단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랬다면 또 무슨 일로 우리 부부를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이들도 모두 대학에 진학하면서 경제적인 여유는 크지 않았지만 남부럽지 않게 화목한 가정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연을 끊었던 막내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막내 시누이가 결혼한 것도 몰랐는데 그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기 전에는 다툴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파란만장한 일말의 일들로 부고 소식에도 가야 하나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여동생은 없다며 부고 소식을 못 본 척하지만 마음은 참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고장을 힐끗 보는 것이 제게 말 안 하고 몰래 다녀올 듯 했고 저도 안 가면 마음이 영 불편하여 안 되겠다 싶었죠. 다녀옵시다. 나도 당신도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또 손 내밀고 민폐 끼칠 것 같으면 단번에 거절하면 되잖아요. 맘 편히 다녀옵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고맙소. 그날 밤에 장례식을 찾아갔습니다. 부조금으로 30만 원 챙겨서 갔죠. 장례식장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막내 시누이는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있었더군요. 장례식장은 썰렁하기 그지 없었어요. 친척들조차 발걸음하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행하던 민폐짓들이 있으니 어느 누가 좋은 마음으로 올까요? 사람 발길이 거의 없어서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장례식장에는 막내 시누이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진한 화장에 염색도 하고 다니던 막내 시누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초라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던지 피부는 칙칙해지고 눈은 퀭하게 깊이 패였더라고요. 부조금을 받는 사람도 없고 방명록에는 우리 부부 외에는 몇 사람 이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본 막내 시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조용히 막내 시누이 손을 잡았어요. 막내 시누이는 아무런 말도 없이 울기만 하더군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반복하는 막내 시누이를 보며 남편도 착잡했던지 애먼 천장만 쳐다만 봤죠. 한참을 그렇게 있던 막내 시누이는 와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육개장이라도 먹고 가라고 말하더군요. 거절할 수 없어서 자리에 앉으니 막내 시누이는 빈속인지 모르지만 소주를 연이어 말없이 마시기만 합니다. 우리 부부도 아무런 말도 없이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낸 거죠? 결혼은 언제 한 거예요? 하나씩 물어보니 막내 시누이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뭐에 그리 한이 맺혔는지 가슴을 움켜쥐고 끄끄 거리더군요. 더 이상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동안에 조문 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 인연 박복하다 해도 이 정도로 없을까 싶더군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화장할 때까지 같이 있어줬습니다. 막내 시누이와 우리 부부만이 화장을 지켜봤고 유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니 나중에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유골함을 품에 든 눈이 퉁퉁 부른 막내 시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니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에서 살고 있대요. 혹시 몰라 제 연락처를 줬습니다. 간간히 연락은 하자면서요. 며칠이 지난 후에 막내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밥 한번 사고 싶다면서요. 남편은 여동생의 몰골을 보니 착잡하고 답답했던지 보고 싶지 않다고 하여 저만 막내 시누이를 만나러 나갔는데요. 비싸고 좋은 곳에서 대접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면서 국밥집에서 받들었죠. 어떻게 지냈어요? 결혼은 언제 한 거예요? 자녀는 있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국밥만 먹다가 도저히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먼저 물었어요. 잠시 말이 없던 막내 시누이는 소주 한 병을 시키고 연거푸 몇 잔을 들이키더니 긴 한숨을 쉬며 입을 떼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4년 됐고 저희는 술 먹고 시비 걸다가 맞아 죽었죠. 우습죠? 어렵게 입을 뗀 막내 시누이는 우리와 연락을 완전히 끊은 뒤 정신 못 차리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돈을 요구하다가 소박 맞으며 쫓겨나기만 했답니다. 사치 습관으로 수중에 돈은 없고 누구와도 연락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 돈 횡령죄로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뒤로 작은 공장에 겨우 취직했다고 합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던 대리와 만나 결혼을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출소 이후 갈 곳이 없어서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한 건데 하필이면 텃세가 심한 곳에 들어간 바람에 기존에 있는 아줌마들에게 따돌림과 구타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으려고 할 때 도와준 것이 공장 대리였던 겁니다. 대리도 부모가 없는 천의 고아로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도 막내 시누이도 돈이 없었기에 결혼식은 하지 못했다고 해요.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있다가 임신을 했는데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죠. 유산을 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엄마도 나를 임신했을 때 이렇게 좋아했을까 생각했지만 이미 주변엔 아무도 없더랍니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은 술만 마시면 주사가 심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술만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기는 해도 그 사람을 떠날 수는 없었다고 해요. 아니 맞고 살 거면 차라리 헤어지지 그랬어요. 왜 맞고만 있었어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음에도 저도 모르게 막내 시누이를 탓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 부부에게 행했던 악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일지도요. 그 사람마저 떠나면 제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큰오빠는 그렇게 가고 내가 무슨 명목으로 작은 오빠랑 언니를 찾아가겠어요. 그 사람 아니면 진짜 혼자가 되는 것 같아서 놓지도 못하고 있던 거죠. 술만 안 마시면 세상 다정한 사람이라서 심기만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됐으니까요. 덤덤히 말하는 막내 시누이는 소주 한 잔을 더 들이키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느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아서 막내 시누이 손만 잡아주니 그전에는 그저 차갑기만 하던 손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언니 손이 이렇게 따뜻했을 텐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자신의 행동이 너무 죄송하다고 계속 말합니다. 정말 철이 없었다고 해요. 부모님이 애지중지했어도 그만큼 사랑을 받았으면 보답할 줄도 알아야 했는데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은 모르는 철부지 시절이 너무 후회되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했다죠. 기고만장하게 살던 사람이 변한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어요. 오빠한테는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나중에 같이 밥 먹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저 같은 거 보고 싶기나 하겠어요?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아가씨가 마음 다 잡고 살고 있는 거 보여주면 오빠도 다쳤던 마음 열릴 수도 있어요. 고마워요, 언니. 막내 시누이는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고 후회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회개를 하고 잘못을 뉘우친 것은 교도소에 매주 찾아가는 종교의 영향도 있기는 했지만 지금도 후회를 하고 죄를 뉘우쳐야 한다며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더군요. 막내 시누이와 헤어지고 남편에게 만나서 밥을 먹었다고 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랍디다.
속은 그게 아니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할 거면서 아닌 척 하기는요. 부모님 뵈러 갈까? 막내 시누이를 만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주말에 부모님 묘를 찾아가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심경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면 남편은 저와 함께 부모님 묘를 찾아가곤 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운지 알기 때문에 군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묘 근처로 갈 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던 우리 부부는 부모님 묘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부모님 묘 앞에는 막내 시누이가 놓고 간 국화꽃이 있었어요. 꽃다발에는 작은 손편지가 있었고 남편이 보지 않으려 했기에 제가 대신 읽어드렸죠. 막내 시누이의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진심이 묻어났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못난 딸이라서 죄송해요. 왜 몰랐을까요? 한없이 주는 사랑을 철없던 전 망나니처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한때는 크게 혼내지 않는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웠어요. 크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참으로 멍청했던 거죠. 날 두둔한 것도 사랑이었음을 바보같이 이제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너무 어리석어서 죄송해요. 비록 천국엔 못 가지만 꼭 말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보고 싶어요. 점점 읽어가던 저도 눈물이 났고 남편은 크게 울며 가슴을 쳤습니다. 전 남편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부모님 묘에서 집으로 오던 중에 남편은 막내 시누이가 어디 사는지 물어봤답니다. 멀지 않고 가까이서 살아요. 집 근처로 간 남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낡은 빌라의 반지하에서 나오는 시누이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갔어요. 그 뒤로 여동생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간간히 문자로만 어떻게 지내는지 저와 연락을 주고받을 뿐이었죠. 혹시나 하고 남편이 연락했는지 물어보면 어떠한 연락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 쉽게 열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닌 듯해도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기도 하여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시집살이도 모를 만큼 사랑을 듬뿍 받았기에 당연히 제사는 제가 하고 싶었고 형님은 자녀도 있고 나이가 창창하니 저와 남편의 권유로 좋은 분을 만나 재혼하셨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기에 아주버님 제사도 제가 같이 하기로 한 거죠. 그렇다고 제사가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요. 무엇보다 아주버님은 췌장암으로 가시기 전까지 제 편을 들어주면서 늘 웃는 모습으로 재미있는 농도하시면서 저 불편할까봐 신경 많이 쓰시던 분입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크고 화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경제적인 여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주로 간소하게 하는 편입니다. 평소처럼 제사 준비를 하고 남편은 전을 부치고 있는데 넌지시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 아가씨 부를까요? 아가씨 부르자고 하면 될 걸 왜 이리 뜸을 들여요? 당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 손바닥 위야. 너스레를 떨면서 말하니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전을 부치는데 열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남편 마음을 알아줘야죠. 전을 부치는 남편에게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전에 눈물 들어가면 짜요. 제사 음식인데 짜면 안 돼요. 허탈하게 웃는 남편은 안경 너머로 비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쯤 되어서 막내 시누이가 왔고 오랜만에 만난 남매는 아무런 말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밤이 되어 제사를 지낼 때 막내 시누이는 절을 하다 말고 조용히 어깨를 들썩입니다. 남편은 옆에 앉아서 어린아이 달래듯이 등을 토닥이더군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진중한 대화가 없어도 마음을 알아주는 때가 있다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묵혀왔던 한이 풀어졌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가씨도요.
그 뒤로 아가씨는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예전에 등록금부터 자신이 뜯어간 돈을 갚는다는 의미이며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100이든 200이든 하고 싶다고 하지만 액수가 중요할까요? 이미 저도 남편도 아가씨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걸요. 낡은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작은 월세방이라도 알아봐준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면서 씩씩하게 거절하는 아가씨를 보니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보던 수줍은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답니다. 남들은 저를 미련하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곰 같은 며느리여서 답답하게 보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갖은 풍파를 겪으며 이혼 위기도 있었고 아픔도 상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저는 행복합니다. 내일이 보이진 않지만 오늘 하루도 감사하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